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남 메일의 CEO 과정, 우리 경주 전남 지역에서 아주 정말 그동안 참 이 CEO 과정으로서의 정평이 나 있는 CEO 과정을 우리 김선남 사장님께서 늘 만들어 주시냐고 애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사람 모셨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같이 이쪽 국민의힘 출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떨리면서 왔어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여기 오기 전에 몇 가지 인터뷰를 하고, 또 흥안에서 맛있게 조기탕도 또 급하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아까 시간 바쁜데 밥 먹지 말고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밥은 먹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오늘 제 주제는 탄소 중립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사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우리 당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요새 살짝 한 걸음 좀 비껴 있어갖고 마음이 좀 그래도 덜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송구한 일이지만 사실 제가 무슨 어떤 당직도 맡지 못하고 있고 제가 특별히 당의 당직도 맡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한 번 관계 다보스 포럼에 특사로 다녀온 겁니다. 대통령 특사를 갔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은 여기 계신 CEO분들이 많으시죠? 여기 주로. 대답이 없으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CEO분들이 많으신데 다보스 포럼이 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느냐.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동시에 모이는 포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세계 정상들이 한 50개국 정상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계도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정말 세계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거의 참석을 합니다. 다보스 포럼은 매해 1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연기가 돼서 5월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특사로 불렸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History at a Turning Point,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전환기의 역사다,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세계가 변하고 있느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아직 코로나가 안 끝났다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달라졌느냐가 올해 다보스 포럼의 주제였고요. 그 다보스 포럼의 주제의 핵심 주제 중에서 하나가 팬데믹, 또 하나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경제 안보였습니다. 약간 오타가 있네요. 경제 안보와 팬데믹과 그리고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었습니다. 제가 그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탄소 중립에 중점을 두고 왜 이 다보스 포럼에서 정해진 아젠다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세계 정치를 움직이니까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미래 구상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안보 많이 들으셨죠? 최근에 Economic Security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사실은 워싱턴에 한 달 다녀왔습니다. 워싱턴에 가서 보통 이제 워싱턴에 제가 이제 외통 연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이나 이렇게 외국에 많이 가서 그동안 교류했던 분들하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저는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작년에 워싱턴에 가서 미 국무성 사람들 만났는데, 보통 미국 국무성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가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북한 문제하고 북핵 문제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북한 문제, 북핵 문제를 5분도 얘기 안 하고 바로 뭘 얘기하느냐? 바로 경제안보 얘기를 해요. 경제안보가 왜 중요하냐? 경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안보적으로
빈틈이 없게 한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 뭐 이런 이야기 하셨을 겁니다. 이 경제 안보가 왜 중요하냐? 이제는 자꾸 가치를 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먹기 때문에 경제 안보를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빵도 못 사먹는다. 제가 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올 초에 중국에서 요소수를 주지 않아서 요소수 사태를 경험하셨죠. 결국은 이 가장 중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이 이 체인을 이루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생활이 불편하고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기업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원자재 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잘 체인처럼 잘 엮자. 이것이 경제안보의 핵심인데요. 왜 빵도 못 사먹느냐? 우크라이나 사태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미일 곡창지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일 곡창지인데 밀이 제대로 생산되느냐? 이래서 사실은 앞으로 밀 수입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 하는데 이 공급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공급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안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윤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지만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잘 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뭐 중국과의 패권 전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글로벌 공급망을 강하게 주도하면서 구축하고 있고 유럽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강하게 이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이분 아시겠지만 EU 집행위원장입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독일의 국방부 장관 출신인데요. 이 양반이 이제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분도 역시 경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 정부가 가치 외교, 경제 안보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밑에 사진은 누구냐?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입니다. 되게 젊죠. 여기 원우 회장님도 젊은 박 회장님이시던데 이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도 30대 여성 부총리예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요. 이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를 만나기 전에 막 이제 먼저 만나자고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민한 것이 무엇을 얼마를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외교부하고 고민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공격용 무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를 달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만났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위로의 말을 어떻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씩씩한 이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가 첫 얘기한 게 뭐냐? 첫 한마디. 우리 기름는 자동차 필요 없으니까 전기 자동차 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우크라이나의 재건 산업은 몇 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들고 싶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스마트 도시고 미래 도시입니다. 그렇게 재건 산업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크라이나 하면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만 생각하시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 뭐 다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네? 뭐 어쨌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래도 그렇게 항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뭐 좋아하는 분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만 훌륭한 지도자가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이 미래 지도자들이 역시 미래를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한참 놀랐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도 역시 이제 이 틀에서 제가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그래서 저는 아까 미래 먹거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A, B, C, D, E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산업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잠재력입니다. B, 두 번째는 바이오 산업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관련된 산업에 무궁무진한 왜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 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결국 바이오 헬스 관련된 산업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근데 이거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역시 규제를 깨줘야 되고 기득권 이해 집단을 교정해줘야 돼요.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려면. 예컨대 여기 뭐 의사 선생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원격 의료 같은 것만 해도 기존의 의사회는 그동안 많이 반대해 왔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씩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바이오 산업은 기존의 기득권 이해 집단과 교정입니다. 여러분들 뭐 기존의 기득권 이해 집단과의 조정이 필요한 많은 분야를 갖지만 바이오 산업, 미래 산업들에 대해서 C,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산업. 아까 말씀드린 뭐 직접 배출, 간접 배출, 그러니까 직접 배출 빼놓고 생활 배출. D, 디지털 데이터 이코노미. 그리고 E, 에너지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기후 환경 영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미국은 좀 방향이 다르고요. 그래서 에너지 트랜지션이 앞으로 우리 미래 먹거리다. 그래서 원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관한 이제 우리의 노력을 쭉 보면요. 저는 앞으로 새로운 전기, 아까 우크라이나 수석 부총리 이야기했지만 전기 자동차 달라. 화석연료 자동차는 필요 없다. 우크라이나에 관련 우크라이나랑 이제 유럽이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 이제 겨울에도 뭐 러시아가 가스를 끊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뭐 이렇게 버티고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로 세계적인 흑자를 만났었는데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잘못한 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탈원전한 거. 두 번째, 에너지원을 러시아에만 의존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결국 에너지원을 하나에다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떻게 정리가 되지 못하고 끝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유럽도 동의하는데 우리도 이 전기 인프라, 우리가 배터리 사업이나 이 수소 관련된 사업에서 우리가 조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경제안보 얘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원했던 것은 삼성이나 LG나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에 투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건 왜? 우리나라가 이런 배터리라든지 앞으로 미래 산업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랑 많이 이야기하고 또 바이든도 와갖고 삼성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기후변화를 위한 그 새로운 전기 인프라 구축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요새 전기 자동차들 많이 타시나요? 보조금이 조금 줄어서 전기 자동차 타시는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 없으세요 여기는? 한 분 손을 안 드시고. 근데 전기 자동차를 타려면 역시 충전기, 뭐 충전소 이런 게 제대로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전기 인프라 구축하는 게 좋다. 저는 타고 싶어도 제가 오래된 아파트 단지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전기 충전. 봉선동에는 있으십니까? 우리 표가 좀 많아요. 그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아파트 설계도 건물 수명을 고려한 아파트 설계라든지 뭐 기술 수명을 고려한 설계, 에너지 절감 좀 있는 어떤 얘기인데요. 결국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곳곳에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가기가 시작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저 탄소 중립의 문제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하도 많이 얘기해서 이제 먹거리 먹을 것만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나의 실천부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이 착한 아젠다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는 산업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착한 아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착한 아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고 그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는 요새 요새 페트병 또 우리 군은 그거 하더라고요. 페트병 몇 개 다 껍질 잘 벗기고 닦아오면 몇 개 굉장히 많은 양인데 몇 개 모아오면 쓰레기 봉지 하나 공짜로 준다는 것도 하지만 요새 제가 좀 시간도 많아서 설거지도 좀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안 했는데 우리 여성 CEO 분들도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요새 열심히 글을 쓰고 하는데요. 그런 작은 실천부터가 바꾼다. 세상을 바꾼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을 하시거나 정치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의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내가 살던 우리 이 시대보다는 내가 살던 우리가 사는 이 고장보다는 내가 살던 우리 이 대한민국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가 사는 이 고장 우리 아이가 사는 이 동네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얘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가 포퓰리즘을 배격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보고 정치 왜 시작했냐고 물어보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정치하기 전에 판사할 때는 법을 잘 적용해서 정말 한 분의 인생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그거에 보람을 느끼고 이랬습니다. 제가 판사할 때 늘 저는 법적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재판했습니다. 제가 재판했던 것 중에서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형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작은 아버지가 이 형님의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니까 내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과 형님과의 친생 관계가 없다는 부존재 확인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애들이 넷이었는데 걔네들이 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냈는데 유전자 검사를 보니까 진짜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4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이 애를 못 낳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수님과 이 작은 아버지 사이의 아이인데 왜 이 사건이 불거졌나? 왜 친생자 관계를 부존재해달라고 소송을 내라고 봤더니 재산인 거예요, 재산. 형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형수한테 돈 내놓으라 하는데 형수가 돈을 안 내놓으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자기가 망신을 주고 돈 뺏어오려고 이 소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몽땅 이 아이들이 형님 아이가 아닌 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저 작은 아버지를 이기게 하는 거는요. 그 사람 돈 욕심에 정말 이 가정을 파탄내는 거죠. 그 아이들은 누구도 작은 아버지가 그 아이들이 이미 커서 30몇 살이고 그 밑에 애들까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인신문하면서 잘 유도를 해갖고 그 형님은 이 모든 걸 알고 입양한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패소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아버지가 원래 1억 달라 그러면서 그 소송을 사실 시작한 거였는데 2천만 원에 합의하고 끝났습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을 우리가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의 생의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하나씩 보듬을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법원에서 일을 했는데 법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야, 떼법이 이래서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 아이가 이제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하는 과정이 사실은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의 입학을 교장 선생님이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학교를 벌어주려고 봤더니 교육청에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니 안 되셨습니다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판사요. 당신들은 사실은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당신들 고발하겠소 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입니다. 그제서야 그 학교에 일종의 징계를 줬습니다. 학교에 징계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어려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세상에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사람은 때려 쓸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좀 사회가 가야 되는 다른 방향으로 법을 좀 바꿔보고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정치 왜 하냐 물어보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양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부자감세라는 얘기를 듣지만 그거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투자하게끔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되니까 부자감세를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2004년부터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남들은 엄청 제가 잘 나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당에 줄을 안 서봤고요. 공천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17대 비례대표를 들어서 18대도 그 당시 민주당 당대표가 손학규 대표였는데 거기 나가서 떨어지든지 말든지 거기 가서 나가라고 서울 중구의 공천을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꽂았는데 손학규 대표가 종로를 나가시는 바람에 같이 선거를 안 했는데 그렇게 가고 19대 때는 억지로 서울시장 내보내더니 공천 안 주겠다고 3번 전화 오길래 제가 불출마 선언해서 2년 쉬었었습니다. 쉬었다가 어려운 동작이니까 저한테 한번 나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세월호 지방선거 그리고 나서 동작구 선거니까 우리 당이 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것만 저한테 차지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뭔가 좀 이렇게 여성 이제 끝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여성 CEO분들이나 또는 우리 또 강조남 지역에 있으시면 아무래도 이 기업군이 많은 수도권보다는 또 소외된 느낌도 들고 힘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겪어온 것이 저를 단단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시련이 있으니까 더 아래로 현장에 또 발을 붙이게 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는 물론 광주전환에서 잘 나가시는 기업인들이시겠지만 또 때로 힘들었던 그 기업을 생각하시면서 그 발을 땅에 붙이시고 하는 기업인이 되셔서 다음 세대에 족적을 남기는 기업인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탄소 중립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